8월 8일 목요일 뉴스 이노베이션 출발합니다. 뉴스 이노베이션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 주민 한 명이 한강 하구 중립수역을 통해 귀순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인원으로 추정되는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지금 남하 과정과 귀순 여부에 대해서 관계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해당 주민이 한강 하구 중립수역을 넘어왔고 서해 바다를 통해 넘어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좀 색다른 경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국회에서 북한의 성명불상자라 그러죠. 신원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2명이 귀순을 시도한 게 맞냐라는 그 질문에 맞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뉴스 중에 이 진행 중에 또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석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국회가 모처럼 이렇게 좀 반가운 소식 같은데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이라고 그러죠. 가수 네, 구하라법. 맞습니다. 그리고 진료지원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 그러니까 비쟁점 법안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이걸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양당 원내수석 부대표 회동을 가졌습니다.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수석 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8월 중 얼마 남지 않은 본회의 중에서라도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법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 부대표는 구하라법이나 간호법의 경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여야 합의 처리할 수 있다며 전세 사기 특별법은 조금 쟁점이 남은 게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예, 민감한 법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의견차가 네,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오늘 또 상당히 중요한 또 관심 있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요즘 그 부동산 가격 불안 조짐, 급등 조짐 뭐 이런 게 있는데 정부가 그린벨트 서울 지역이죠. 그 네. 그린벨트를 좀 해제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게 정부 대책이죠. 네 맞습니다. 정부는 오늘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11월에 5만 호, 내년에 3만 호의 주택 공급 후보지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올해 5만 호 중 2만 호는 신혼과 출산, 다자녀 가구 분양, 임대주택이 최대 70%까지 공급됩니다. 또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가칭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하고 진행 중인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 37만 호 공급 추진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서울의 그린벨트가 대규모로 해제되는 건 지난 2012년 MB정부 이후 12년 만인데요.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신규 택지를 발표할 때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 지역과 예.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 등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겠다. 이게 네.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 오후에 발표가 됐는데 미리 이게 유출돼가지고 일부 언론을 통해서 예. 지금 국토교통부가 상당히 시끄럽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군정보요원의 신상 정보, 이 군사 기밀 이런 거를 유출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군 검찰에 넘겨졌죠? 네, 사건을 수사한 국군 방첩사령부는 A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 이적 및 간첩죄 위반 협의도 적용했습니다. 간첩죄는 북한으로 기밀을 유출한 자에게만 적용되는 죄목인데요. 예. 간첩죄를 적용한 건 북한과의 연계가 포착됐다는 의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이석호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초입기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중동 정세가 악화되고 있는데요. 친절한 외통수 전영신 외교통일 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중동 정세가 심상치가 않은데 현재 시점에서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그
현재 시점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시작된 게 지난해 10월 7일이더라고요. 벌써 10달 정도 전쟁이 상황이고요. 한때 이제 휴전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지금은 확전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이제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하마스의 1인자가 취임식에 초대를 받았잖아요. 이스마니 하니에. 이 하니에는 하마스의 대표 정치국 국장이었습니다. 하마스에는 여러 조직이 있는데요. 이 정치국은 국제 외교 관계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마스는 3국 입장에서는 무장단체로 생각을 하지만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정당이고요. 2005년에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선거가 있을 때 하마스가 처음 승리를 했죠. 그런데 이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가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열린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했다가 암살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은 손님이 암살당했다. 그러면 주권이 침해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예, 친구 나라죠. 이란이 하마스 1인자 이스마니 하니에를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를 한 건데 거기에서 이제 하마스의 1인자가 암살이 된 거죠. 하니에는 이란 테헤란에 있는 안가에 머물고 있다가 폭사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암살 배후로 이란은 이스라엘을 지목을 하고 피해 보복을 공언을 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경우에는 양상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라지죠. 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5차 중동 전쟁 위기감이 일촉즉발로 치달은 상황이 됐던 건데요. 심지어 이란 의회에서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죽음보다 덜한 보복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이런 발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암살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온 거죠.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취임식을 갔는데 거기에 초대받은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암살이 됐다. 그렇게 좀 상상을 해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바로 이해됐습니다. 상상하기도 싫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굉장히 곤란해질 것 같은데 이 한이의 암살 이후에 그 후계자로 누가 뽑혔습니까? 새로운 지도자? 뭐 후계자라고 할 수는 없고 이제 새로 이제 선출을 했는데 그 하니에보다 강경파로 분류가 됩니다. 야히야 신와르가 새로운 정치국장으로 선출이 됐는데요. 이 신와르는 1962년생이고요. 이스라엘 감옥에서 22년을 살다가 나왔습니다. 1988년에 잡혀 들어갔고요. 22년 만에 풀려날 당시에 가자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한 군인을 5년 동안 인질로 잡았는데 이 군인을 풀려나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죄수 1000명하고 이 군인 한 사람을 교환을 합니다. 그때 신와르가 풀려난 건데요. 신와르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이스라엘 군인 1명하고 1000명의 교환 대상이 됐었기 때문에 가자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납치를 하면 상당한 요구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로켓포 공격을 설계한 사람이 신와르입니다. 하마스 내에서도 강경한 인물이고요. 도살자, 뭐 기습 설계자 이렇게 별칭이 따라다니고요. 타협하지 않는 하마스의 고위 관리들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 지금 산와르요? 신와르. 신와르. 굉장히 위험한 놈이라고 인물이라고 지금 평가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중동 지역 긴장을 더 고조시킬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암살당한 하니에가 팔레스타인 밖에서 주로 활동했다고 하면 신와르는 가자지구 내부에서 무장투쟁을 중시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신와르가 살생부 넘버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살생부 넘버 원을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로 뽑았다는 거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보내는 강경한 어떤 메시지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 신와르 선출에 대해서 또 다른 암살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강한 반감을 드러냈고요. 그만큼 휴전 협상은 멀어졌고 중동 전쟁의 전후는 짙어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11월에 대선인데 중동 상황이 이렇게 되면 미국은 상당히 좀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요. 열받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위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확전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합의가 최종 단계에 있고 모든 당사자들에게 이를 가능한 빨리 마무리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추가적인 공격은 영속적인 갈등과 불안정을 만들 뿐이다라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영내 분쟁이 더 이상 확대되면 안 된다라고 밝혔고요. 심지어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에 미군 등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서부 아라사드 공군 기지에 로켓 2발이 떨어져서 미군 5명도 부상을 입는 일이 있었는데도 백악관 대변인은 아직 이란과 헤즈볼라의 대응이 시작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이스라엘을 방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갈등 확산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영내 다른 국가들에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이란이 긴장을 높이지 않도록 독려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그 외신 보도 보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을 곧 공격한다. 아니면 뭐 이미 그 전에 뭐 공격했을 거라고 뭐 얘기도 있어요. 거의 그건 아닙니까? 거의 그런 분위기였다가 그런 분위기였죠.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 미국이 나서고 있고 이란이 뭐 피해 보복을 공언한 입장이긴 하지만 미국의 이런 기류를 무시하고 또 공격을 하기는 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백악관이 이란하고 이미 물밑 접촉을 통해서 자제를 촉구한 걸로 알려졌고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는 가자 지군의 휴전 협상을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또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당초 이란은 한예가 이스라엘의 공격 발사체에서 이제 발사체에 의해서 피살됐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이후에 내부적으로는 숨겨진 폭탄에 의해서 제거됐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한 걸 보면은 기류 변화가 읽혀지는 또 대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직접적으로 어떤 발사체 공격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란의 대응도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네. 여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워싱턴 포스트는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제고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칼럼을 실었고요. 이란은 확전 의도는 없지만 범죄에는 대응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종전의 어떤 저강도 보복, 그러니까 전쟁이 아닌 보복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미국이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 해도 상당히 불안한 상황인데 자, 우리 교민들 좀 굉장히 불안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중동 지역 우리 국민들 꽤 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이란, 레바논에 7,800명 정도 체류하고 있는데요. 외교부는 최근 중동 상황 관련해서 여행 경보 3단계 출국 권고를 발령했고요. 네. 현재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에게 하루빨리 가용한 항공권, 항공편을 이용해서 출국해 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출국 러시가 이어진다든지 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외교부가 전달한 현지 체류 국민 숫자가 예. 어제 오늘 같습니다. 예. 그래서 외교부 입장에선 다수의 현지 체류 국민들 입장을 들어서 이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고요. 혹여나 국민들이 전부 나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친절한 외통수 전영신 기자였습니다. 파리 현지에서 따끈따끈한 소식을 들고 돌아온 정영석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돌아온 지 좀 며칠 되어서 좀 식은 것 같은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파리 올림픽이 이제 막바지예요. 막바지고 오늘 준비한 주제는 어떤 겁니까? 오늘 준비한 주제는 예. 그 불교 올림픽과 불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예. 예. 누가 정해준 게 아니고 본인이 정한 거죠? 제가 정한 겁니다. 예. 예. 예상했던 주제 같은데 예. 많은 분들이 이미 접했습니다. BBS 뉴스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 예. 현지에 특파돼서 거기서 춤도 추고 뭐 이랬는데 대회 경기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다채로운 취재 보도를 전해주신 거죠? 네, 춤은 이제 예. 보신 분들이 이제 춤을 췄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춤을 춘 게 아니라 같이 어울렸었습니다. 그 이제 현장에 있던 관중들하고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시죠, 우리 앵커님은? 저요? 저는 이제 개막식이 상당히 기억에 남고요. 개막식이 아, 네. 하나의 거대한 개회식에 그렇죠. 거대한 하나의 쇼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인종이 정말 다양하다. 프랑스는 흑인이 참 많아요. 흑인도 많습니다. 흑인도 예. 많고 그리고 저희가 현장 중계했다고 하면서 이제 나오는데 그 배가 지나가는데 그 앞에서 다 촬영했더라고요. 그게 에피소드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그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좀 생생하게 대회 그 개회 현장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 한 3시간 전에 미리 이제 그 강둑이죠. 생강을 예. 따라서 죽을 따라서 이제 관중들이 늘어섰는데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 3시간 정도를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 딱 자리 잡아놓고 자리 잡아놓고 뻗치기라 그러죠. 그렇죠. 일반 용어로. 거기를 자리를 예. 뜨는 순간 다른 관중들이 거기를 채우기 때문에 3시간 동안 비를 맞으면서 촬영한 것입니다. 예. 예, 상당히 잘 전달이 됐나 모르겠네요. 잘 전달됐습니다. 예, 예. 예. 목소리보다 그 환호 소리가 더 컸다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게 지금 현장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조직위원회가 참 준비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대회 조직위원회가 이제 준비를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비가 와서 좀 아쉬웠고 또 중간에 이제 한국 국명을 이제 북한으로 안타깝습니다. 예,
정영석 잘못 부르는 바람에 기자를 전영석 기자라고 부른 거하고 똑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주제는 이제 올림픽과 불교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올림픽과 불교. 예. 이번 우리 지금 금메달 제가 잠깐 좀 전에 보고 왔는데 예. 12개를 땄어요. 네. 그래서 종합 순위 6위에 올라 있는데 원래 당초에는 목표를 5개로 잡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5개를 잡았는데 금메달을 가장 많이 딴 종목 바로 양궁입니다. 예. 이 총 5개의 금메달이 내걸렸었는데 우리 대표팀이 이 5개를 싹쓸이를 했어요. 예. 갔다 왔죠. 정말 세계 최강임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 올림픽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주제를요. 너무 엄살 부린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엄살이? 그러니까 5개를 땄는데 뭐 잘해야 2개, 3개 뭐 이렇게 얘기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3관왕이 2명이나 나왔군요. 양궁에서만. 그렇죠. 김우진 선수, 예. 임시현 선수 둘 다 이제 3관왕을 했는데 이 김우진 선수가 불자입니다. 김우진 선수가 조계종 체육인 불자 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죠. 예. 이 장학생 출신이에요. 오. 그리고 2010년에 광주 아시안 게임이 열렸었을 때 단체전 금메달, 개인전 금메달을 차지한 이거 2관왕을 당시에 차지했었죠. 예. 그래서 귀국을 했는데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자승스님 초청을 했어요. 예. 광주 아시안 게임 선수들을 초청을 해서 당시 김우진 선수가 불자 체육인상을 받았었죠. 예. 그렇군요. 김재덕 선수도 불자고. 김재덕 선수 이번에 단체전 금메달을 땄죠. 땄죠. 불자고. 예. 참고로 그 도쿄올림픽에서 예. 이 김우진과 임시현 선수처럼 3관왕을 했던 선수가 있습니다. 예. 여자 양궁 선수죠. 안산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안산 선수도 대표적인 불자 선수입니다. 예. 김우진 선수는 정영석 기자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더라고요. 참고로. 근데 30대죠. 네. 예. 어쨌든 우리 불자 선수들이 그 양궁에서 유독 더 뛰어난 활약을 펼친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이 세계 최강이라는 타이틀을 뺏기지 않는 한국 양궁의 비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치열한 내부 경쟁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태극마크를 단 자체가 메달을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태극마크를 따면 우리나라는 금메달을 딸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런 말들이 많죠. 그리고 또 초등학교 때부터 겪는 강도 높은 훈련 시스템도 큰 이유입니다. 여기에 이게 좀 재밌는 내용이에요. 예. 서구인에 비해서 우리 동양인들이 예. 코가 낮죠. 예, 낮아요. 코가 낮고 이 얼굴 중에 이제 턱뼈가 좀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활대와 이 줄을 코와 턱으로 이제 고정시키는데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안정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활을 잘 쓸 수 있는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주는 이게 그런 같이 역할을 껴야 합니다. 되는군요. 외국인들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코가 높아요. 그래서 이 줄을 보면 줄이 막 이렇게 맞아요. 왔다 갔다 걸리적거려요. 하는, 예, 거기서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 이 파리의 양궁 경기장이 앵발리드라는 경기장이 있어요. 예. 그 모습과 그대로 재현해서 시뮬레이션 훈련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러한 것도 우리 양궁 대표팀이 새로운 역사를 쓰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중요한 거 이제 왜 유독 불자 선수들이 강세를 보이냐? 예. 그것은 바로 이제 심적, 정신적으로 불자 선수들이 안정돼 있다는 겁니다. 예. 김우진 선수나 김재덕 선수, 안산 선수의 이런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런 불교라는 종교가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이것이 경기력 향상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이 늘 이렇게 차분하게 평상심을 유지하는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불교. 그렇죠. 보통 서구 유럽인들이나 이제 서구 사람들을 보면은 그 액티비티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동양인들이 주로 이렇게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 안정되는 그렇죠. 그런 종목이 강하죠. 정윤석 기자는 약간 유럽 쪽이군요. 예.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명상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예상에 파리 가서 취재했죠. 이 명상 열풍에 대해서 했죠. 직접 1대1 지도 받던데 제가 보니까 화면으로 보셨군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 먼저 파리 시내 한복판에서 명상센터라는 걸 검색을 해봤어요. 예. 검색을 해보니까 수십 개가 이제 검색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파리 유럽인들이 지금 이제 바캉스 기간이라서 대부분 다 집이 없습니다. 예. 상점도 닫은 곳도 많고. 근데 운 좋게도 이 명상 수련원과 연락이 닿아서 현장을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로 명상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걸 봤습니까?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까? 그때 이제 네. 보셨겠지만 그 파리 사람하고 같이 명상을 배웠어요. 봤어요. 예. 그래서 왜 왔냐라고 물어보니까
본인 그 한 외국인이 자기는 이제 경영 회사 대표도 하고 그다음에 뭐 기자 독립 언론사도 맡고 있고 네. 여러 가지를 하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근데 이런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처음에 명상을 찾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살도 빼고 예. 자신의 어떤 마음의 평화도 찾고 행복 삶의 질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조계종이 지금 명상, 선명상, 보급 이런 걸 지금 주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세계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현장에서 느낀 거 있죠? 느낀 게 있죠. 예. 어떤 걸 느꼈습니까? 그 불교가 이제 명상 수행의 주체입니다. 지금 조계종에서 말씀하신 대로 명상을 보급하기 위해서 9월에도 광화문 광장에서 예, 큰 그렇죠. 대법회가 열리는데 예. 중요한 것은 누구나 이제 쉽고 따라하기 쉬운 명상을 만들어서 그런 보급에 힘쓴다면은 우리 지구촌의 정신 문화를 이끌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담을 하는군요. 아예. 왜냐하면은 네. 실제로 코로나 네. 팬데믹 때 이 명상 인구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그렇죠. 그런 보고서도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 명상 수련을 갔을 때도 코로나 당시에 회원 등록 수가 가장 많이 늘었다. 그래서 뭐 명상을 잘 보급해서 전파를 한다면 예, 예. 우리 불교 문화도 알릴 수 있고 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예. 아주 호언 장담을 하는군요. 정영석 기자와 자세한 소식 알아봤습니다. 이슈 하이킥 권예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예, 권예진 기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붕괴가 현실화될까 굉장히 걱정되거든요. 네. 너무 오래 사태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공의 모집이 하반기에 네. 하고 있는데 지원율이 굉장히 낮아요. 네, 실제로? 1차 끝났는데 예. 현재 126개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전공의는 7,645명입니다. 네, 지난 5일 기준으로 인턴 13명, 레지던트 19명 등 전체 모집 인원의 1.4%인 104명만 지원한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상보다 적은 인원에 정부나 대형 병원 모두 적지 않게 당황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최대한 수련에 복귀할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로 바로 내일부터 다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네. 현재 분위기를 보면 추가 모집을 해도 상황이 뭐 달라질 것 같지 않은데요? 제가 네, 보기엔. 그렇습니다. 뭐 전공의들은 여전히 의대 중원 백지화 등의 수용 없이는 복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예. 정부는 전공의 요구 사항 가운데 증원 백지화를 제외하고는 이미 수용해서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다. 그러니 돌아와라. 몇 달째 평행선입니다. 사직한 전공의 대부분은 당분간 쉬거나 예. 개원가에 취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서 뭐 다시 모집을 한다고 해도 말씀하셨듯이 상황은 크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전공의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의료개혁에 속도를 내겠다. 이게 정부 입장인데 의료개혁 특위에서 지금 개원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네, 뭐 의대 증원을 둘러싼 반발이 장기화될 것은 정부니까 충분히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7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2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단기간에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런 만큼 로드맵에 따라서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현재 의료개혁 특위 4개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의료인력 추계부터 전공의 출연 개선, 의사면허제 개선 이런 전반적인 개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료개혁안은 내년 초까지 3단계에 걸쳐 발표되고 추진이 되는데요. 예. 일단 이달 말에 1차 의료개혁안이 발표됩니다. 예. 1차 개혁안이 곧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왠지 뭐 전공의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담길 것 같아요? 일단은 정부가 수차례 밝혔듯이요.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상급 종합병원 구조를 정문의 중심으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이 담깁니다. 상급 종합병원 이른바 빅5 등이 포함되겠죠. 이들 병원을 중증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데요. 예. 3년의 시간을 두고 중증 환자 비중을 기존 50%에서 60%까지 끌어올리고 예.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40%에서 20% 이하로 줄여가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전공의 1명이 입원 환자 40명을 보는 곳도 있는데요. 이 전공의 1명이 감당할 수 있는 환자 수를 설정하는 안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문의 모집도 제대로 안 되고 네. 전공의 공백은 장기화되고 있고 그러면 전문의 배출 시점이 연기돼야 하는 상황인데 네. 그렇다면 지금 얘기한 그런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당장 안 될 것 같은데요?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 비중증 환자의 진료를 줄이고 중증 중심으로 진료 구조를 새롭게 전환하면서 전문 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전공의가 담당했던 업무를 전문의와 진료 지원 PA 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병원 자체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상급 종합병원의 체제 전환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정부 말대로 이제 한동안 완화됐던 게 이제 경증 환자의 상급 종합병원 쏠림 현상. 이게 근데 다시 쏠리고 있나요? 네. 요즘 추세가? 그 의정 갈등이 시작된 초반에는 비상진료 체계가 강화되면서 중증 환자 중심의 응급실 운영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게 장기화되면서 응급실을 찾는 경증 환자들이 다시 급증하면서 의정 갈등 이전 평상시 수준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 복지부 자료를 보면은 이달 첫째 주 기준 응급실 평균 내원 환자 수는 19,000명입니다. 평상시에 109% 수준인데요. 네. 이 가운데 중증 환자는 1,400명에 불과하고 경증 환자가 8,500명으로 평상시에 103% 수준에 달합니다. 이런 현상이 3주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정부는 응급의료 체계 유지를 위한 대책을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제 뭐 단순한 뭐 몸살 같은 거는 큰 병원 가지 않아도 된다. 네. 그런 인식 전환 또 제도 개선 뭐 이런 네, 거. 계속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 네. 나아지진 않고 있어요. 나아지지 않아요? 예, 실제로 응급실을 가보면은 겉으로 정말 멀쩡해 보이는 분들이 응급 환자로 응급실 침상에 누워 있는 경우가 많고, 아, 그래요? 예, 이에 반해서 밖에서는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응급실 자리가 없어서 대기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구급차를 타고 온 응급 환자는 병원을 전전하고 있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도 아직도 허다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찾는 경우에는 의료비 본인 부담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환자 소비자 단체와 논의 과정이 필요하고요. 또 현재 적용되고 있는 중증 환자 분류 기준도 개선돼야 합니다. 예.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응급실로 모시고 갔는데 네. 거기서 전공의가 없다고 다른 데로 가라 이렇게 해서 저한테 막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다른 병원에 갔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중증 환자 중심으로 구조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야 되겠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진료협력병원 체계 그게 부분인데요. 그런 얘기군요. 예. 예, 진료협력병원으로 이제 정증 환자들을 이송하는 그런 부분들. 상급종합병원을 권역 내 진료협력 중추병원으로 삼아서 10개 이상의 진료협력병원과의 네트워크를 갖추고 또 협력병원이 요청한 환자는 상급병원에서 최우선적으로 진료받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앞으로 이제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료협력병원 간에는 전자의무 기록 시스템 연계를 통해서 환자의 진료 정보를 공유하는 등 중복 검사의 필요성도 없앤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지금 그 전공의 업무를 대신 이렇게 좀 담당할 그 PA 간호사라고 네네. 그러죠? 이거 네. 활용은 잘 안 됩니까? 일단 PA 간호사는 설명하자면 수술실 간호사, 임상 전담 간호사로 불리는데요.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 병원에서 활용되고 있고 현재 전국 PA 간호사는 10,000명 안팎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전공에게 의존했던 대형 상급 병원의 구조를 전문의와 PA 간호사가 팀을 이루어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건데요. 네. 현재 10명분을 전문의 3명과 PA 간호사로 대체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에 따른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감로법 제정이 필수적인데요. 네.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통과 시점은 불투명하지만 여야가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회 문턱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 환자들 이런 얘기 의대를 막 졸업한 아주 젊은 의사가 환자를 받는 게 너무 네. 이제 초보자 아니냐 이러면서 개원 면허제라고 하죠. 네네. 이런 게 지금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까? 필요합니까 이게? 일단 개원 면허제는 정부가 지난 6일 브리핑 때 공식화했습니다. 이 부분은 3차 개혁안에서 구체화되는데요. 예. 말씀하셨듯이 이제 현재 우리나라는 의대를 갓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사가 바로 개원해서 진료를 볼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서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의사만 진료할 수 있도록 관리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영국, 뭐 캐나다의 경우도 졸업 후에 2년간의 교육을 거쳐야만 면허를 받을 수 있고 또 의사 면허와 별도로 진료 면허를 취득해야만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예.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뭐 다 흘렀습니다. 네. 다른 내용은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하이킥 권희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예, 이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오영애 캐스터.
네, 오늘 밤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전라권과 경남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에 5에서 60, 경상권 많은 곳은 8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내일은 주로 남부지방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는 제주도에 그리고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 산지와 남부지방으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전라권은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내일 소나기 내리는 대부분 지역의 양이 5에서 40mm, 제주도는 최고 60mm가량 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계속되고 있고요. 당분간 더 무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청주 26도로 열대야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춘천, 대전 34도, 구례와 안동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중부 내륙과 전북 내륙으로 안개가 짙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